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이충근 박사님 한번 모시고, 예, 프랑스의 등장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기로 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녹화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오늘 미국 편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다음이거든요, 프랑스 주제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왜 프랑스가 과거에서부터 어떤 강했었던 역사가 긴데, 그렇지. 왜 프랑스가 뒤에 그렇지. 나오는 것인지. 미국보다 예. 훨씬 늙은 나라가 아, 예, 프랑스죠. 예. 미국은 생긴 지가 1776년부터니까 네. 프랑스는 뭐 벌써 한 천년도 넘은 나라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 알기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강대국의 출현을 얘기하면서 그 기준은 뭐로 잡았냐면은 그 네. 자유주의 강대국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강대국이 되었느냐를 음, 기준으로 삼을 때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먼저 생긴 민주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뭐 프랑스도 강대국이고 미국도 강대국인데 네.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할 때 프랑스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때는 프랑스가 절대군주 독재 국가라. 그런데 미국이 민주국가로 탄생하는 것을 보고 얼마 있다가 프랑스도 민주국가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현대판 민주국가의 그 대표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상으로는 미국 다음에 현대 강대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영국을 제일 먼저 놓고 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게 민주국가가 된 시기는 좀 다소 짧아요.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어, 우리 예.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레미제라블 뭐 이런 그 영화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예.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가 이제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보다는 한 십몇 년 뒤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내가 더 먼저 우리가 먼저 한 겁니다. 어, 프랑크 왕국. 이게 이제 게르만족의 주축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이제 뭐 역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렇죠. 예. 크게 얘기하면은 그 훈족이라는 그 야만족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훈족이 동양에도 훈족이 있고 네. 흉노족이라는 족속 얘기 들어봤어요? 예, 예, 흉노족.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훈이 있는데 그게 아, 같다는 학설도 있고 아예 다른 거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어, 우리가 거기까지 뭐 제가 예, 뭐 찾아보니까 어, 어. 스키타이, 그렇지. 유목민 이렇게 유목민들이지. 둘 다 예, 서양의 분류되는 것 훈도 같더라고요. 유목민이고 그 중국에 있는 흉노족도 유목민은 맞는데 아, 네. 그게 영어로는 둘 다 훈이라고 쓴단 말이야. 아, 어, 흉노와 훈을 둘 다 전부 다 영어로는 훈이라고 쓴다. 훈스라고 써요. 예, 예. 훈스. 그래서 훈수. 이제 같은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같은 거는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음, 우리가 뭐, 그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같다는 설도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아, 우리가 네.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 훈스가 이제 이쪽으로, 그 유럽 쪽으로 가면서, 게르만이 밀려서 도망가면서, 그 음, 유럽으로 들어와서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가 프랑크예요. 네, 그래서 프랑크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는데 네. 그 프랑크가 나중에는 동서로 갈리는데 서쪽에 있는 프랑크가 프랑스고 네. 동쪽에 있는 프랑크가 독일이 됩니다. 나중에. 네. 지금 우리는 이제 프랑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이 만든 유럽의 사실은 그 야만족이라고 그래요. 네, 그 야만 게르만이라는 이름의 뜻 그 자체가. 야만이라는 뜻인데 예, 그래서 그 야만족이 만든 가장 큰 나라가 프랑크 프랑크고 왕국. 그 프랑크가 오늘의 프랑스의 선조 국가다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러면 독일의 선조 국가도 프랑크인 독일의 선조 국가도 건가요? 프랑크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한 천년 전, 15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같은 프랑크족의 후예들이라. 그리고 프랑크족은 아예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고. 네. 근데 그 이름을 게르만이라는 이름을 받은 건 독일이죠. 독일은 우리가 영어로 저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독일 말은 도이첼란트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인종이 이렇게 지금 나라로 갈라져서 싸우지만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게르만이 프랑크를 만들었고 프랑크는 프랑스의 선조 국가 네. 그리고 독일의 선조 국가도 되고. 그래서 뿌리가 같다는 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클로비스 왕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프랑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클로비스. 그러니까 벌써 446년에서 511년이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라 아주 옛날 얘기죠. 프랑크 왕국. 그때 이 이미 당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어, 뭐 이럴 때. 프랑크 왕국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랑 비슷하던 때 그 네. 프랑스에 있던 나라예요. 저 지도 보면은 땅 넓이도 대단히 넓잖아요, 그죠? 네. 오늘날의 프랑스가 한 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나라인데 거의 뭐 그 정도를 이미 5세기, 6세기 그 무렵에 차지하고 있고 네. 그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갈라지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베네룩스라는 베네룩스 3국이라는 얘기 들었죠. 베네룩스 3국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이 전부 프랑크 쪽의 후예들이라. 그럼 꽤 넓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중부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진짜 더 가까운 프랑스의 선조는 그 샤를마뉴 황제라는 사람이 예. 9세기 때 이제 다시 그 나라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이 후예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프랑스의 직접 선조라고 보죠. 저 사람이 샤를마뉴. 카를루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카룰루스라고 쓰는 거는 독일어로 발음하는 거예요. 아, 예, 예. 프랑스로 발음하면 샤를마뉴가 돼.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지금 프랑스의 직접 선조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왕이면서 서로마의 황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예. 보통 이제 그 야만족이든 누구든 나라를 건설하면은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갖고 내가 황제다 그러는데 네. 그 게르만족은 그 프랑크라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로마를 본받겠다 그런 거예요. 나는 로마가 되겠다. 로마가 되겠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힘이 세져 가지고 이탈리아를 정복하니까 이탈리아가 그 로마 교황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로마 교황이 그럼 너가 로마 황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소로마는 5세기에 망해요. 그래도 이제 예. 몇백 년 후에 저 사람이 소로마 황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을 다스리면서 그렇지. 황제도 자기가 나는 소로마의 황제다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로마라는 나라는 그 비잔틴에 가지고 따로 있었고, 네.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면서 이제 그 갈라지는 소로마 동로마로 갈라졌다가 네. 소로마는 476년인가 그때 망해요. 5세기에 망한다고. 근데 저 사람이 샤르마뉴 황제가 9세기 무렵에 내가 소로마 황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교황이 그러면 소로마 황제 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교황이 다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교황의 로마 교황이. 권위가 그럼 막강했던 건가요? 그때는 왕보다는 교황이 더 높았죠. 유럽 전역에서요? 유럽 전역에서 교황이 제일 높았고 왕들은 그 밑에 있었고. 그래서 그 예. 유럽에는 그러니까 이 교황 근데 교황은 이제 뭐 이 군사력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정신력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예. 음. 그러면 어떤 이 당시까지는 정신적인 그런 종교적인 힘이 종교가 다 강했었다고 지배했죠. 볼 그러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종교 힘이 다 없어진 거를 이 사람들이 그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가 없어져서 세상이 깜깜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럽의 중세를 그냥 흔히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교황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여간 뭐 문예도 없고 옛날에 그리스 로마 이런 때는 인간이 아주 중요했는데 네. 근데 지금 조금 말을 틀리겠다. 암흑 시대는 인간이 없어진 시대라. 인간이 없어진 거예요. 중세는 너무 종교로 가니까 너무 종교가 인간이 세가지고 없다. 그래서 인간이 없어졌다가 르네상스라는 거가 이제 그건 이제 인간 15세기 중심으로 인간이 다시 나왔다 그런 뜻이라. 맨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인간이 있었다가 네. 중세 때는 인간이 없어졌다가 15세기 16세기부터 르네상스 때 다시 인간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저 때는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흑 시대라. 그리고 네. 이제 내가 저 준비한 거는 샤를 대제가 그 큰 나라를 다스렸는데 예. 나라 전체를 다스릴 직접 가서 통치를 못해요. 그 당시는 뭐 직접 통치하기도 이 능력상으로 불가능해. 예. 그러다 보니까 땅을 나눠주는 거라.
땅을 나눠주니까 그게 이제 봉건제예요. 네. 그 여기는 누가 해, 여기는 누가 다스려, 여기는 누가 다스려 해가지고 네. 그 봉신이라는 거는 왕이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까지는 안 되는데 네. 뭐라고 그럴까요? 공이 되는 거야. 왕 다음에 공, 후, 백 이렇게 나가잖아. 공작 뭐 공작, 후작, 백작, 백작 이렇게. 자작, 남작 해가지고 예, 예. 공후, 백자남 해가지고 서양에 5가지 계급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공들한테 나눠주는 거라. 그 공들은 또 그걸 또 나눠주면은 그게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봉건제도를 샤를 황제가 만들었다라고 예. 봐도 되는 거라. 유럽은 봉건제 최초의 어떤 봉건제가 오래 봉건제요? 계속된 예. 곳이 유럽이잖아요, 그죠? 네. 전체 통일이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유럽을 배경으로 한 뭐 공작, 백작, 자작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 귀족들인데 거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후, 백자남 이렇게 외우면 돼. 그 순서가 그러니까 권한의 차이가 있는 권한의 건가요? 차이죠. 땅의 뭐 그런 넓이라든지. 그러니까 왕이 직접 준 사람이 공이야. 네. 공한테 또 땅을 또 얻어서 또 뭐 누가 다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후. 후작이고. 그다음에 그 후작 밑에는 백작, 네. 자작, 남작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동양에도 똑같아요. 동양에도 중국에 옛날에 그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 왕이 누구한테 땅 놓아주면 전부 다 고되면 공이 돼. 그 밑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공후백자님이 한문인데 네. 그게 서양 영어로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도 그런 제도가 동양에도 있고. 비슷한 게 주나라 때 있었어. 아주 주나라 옛날에. 때요? 그때 뭐 2000년 전, 그는 예. 거의 2000년이 뭐 거의 한 3000년 전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프랑크 왕국은 이런 이제 봉건 프랑크 제도를 왕국의 봉건제도 샤를마니 황제가 네. 봉건제도를 만들었고 봉건제도는 이렇게 일종의 계급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서 유럽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가 비슷한데 그 계급이 생겼는데 네. 그 내가 이제 이 계급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계급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맨 꼭대기는 황제. 네. 황제는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승려라는 거는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지. 네. 옛날에는 예. 뭐 옛날에는 그 약간 뭐 클러지라고 그러는데 네. 교회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 네. 그 다음에는 귀족이고 노블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귀족. 그리고 맨 밑에가 보통 사람들. 그런데 등수로는 이렇게 맨 황제는 그 안 치고 1등, 2등, 3등 아니에요. 네. 근데 1등, 2등 계급을 합쳐봤자 1% 조금 넘어. 나머지 맨 밑에가 제일 많은 거네요. 98점 몇 %가 맨 바닥 사람들이라 예. 3계층. 그러니까 1계층과 2계층은 어느 경우도 2%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프랑스 혁명할 때 보면은 그 1점 몇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프랑스 땅의 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평등한 사회죠. 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영국의 14세기 영국의 농민하고 조선의 농민 누가 부자일까? 둘 다 못 살아. 3계층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럼 이제 이 당시 프랑크 왕국의 30분 그냥 일반적인 저것이 이제 몇백 년을 이제 내려오는 예. 거예요. 사람들도 그냥 다 못 그치. 살았던 프랑크가 이제 나중에 프랑스가 되죠. 예. 프랑스가 돼가지고 뭐 우리가 그 사이 다 알지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왕들이 루이 14세, 네. 뭐 루이 15세, 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루이 14세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예. 그게 절대주의, 절대군주의 절대군주. 상징이지. 예. 그래서 그 짐이 곧 국가다라고 그래놓고 루이 14세가 나는 무슨 왕이다 생각나요? 나는 태양왕이다. 태양왕.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네. 생일이 무슨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나요? 똑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이어지는 거야. 북한의 태양절. 네.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김일성이가 짐이 곧 국가야. 네. 그리고 나는 태양이라고 그러고 태양왕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러는 거. 네. 아주 참 그 한 인간이
자기가 나라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독재가 아니죠. 근데 프랑스가 그 독재가 다른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무지하게 오래 간 거예요. 그 독재가 오래 갔기 때문에 네. 현대 국가로서는 미국보다 뒤 나라가 되는 거라 역사가 길지만은 예. 네. 지미고 국가다. 레타 세모아 아, 그 이제 불어로 그 I'm the state 예. 나는 내가 나라야. 요새 아무리 그 대통령이 힘이 세도 그런 말 내가 못하죠. 그런 말하면은 그날로 쫓겨나죠. 그렇죠. 어. 근데 북한 같은 데서는 아직도 예. 내가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뭐 김일성, 김정은이가 자기가 국가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북한 주민들은 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수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이 폭압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뭐 있는 건지 그 옛날에 그 궁금하네요. 예. 김일성 때는 예.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해가 뭐 솔방울로 수류탄도 마르고 막 축지법 써가지고 네네. 몇백 킬로 막 날아가고 근데 예. 그걸 믿었다는 거라 사람들이. 아, 그래서 내가 그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네. 김정은이도 그런 걸 하거든요. 아,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살 때 꼰총을 쏴가지고 네. 100m 앞에 있는 전구를 다 맞췄대. 아, 3살 때요? 그렇게 이렇게 위대한 성인이라고 가리켜요. 네. 그 믿어요. 그랬더니 믿긴 누가 믿습니까? 그래. 근데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독재 체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물어보신 대로 그러니까 그거 왜 모르겠어요. 북한에도 그 요새 핸드폰 때문에 네. 그 북한이 핸드폰 때문에 미치는 거야. 아, 정보가 통제가 안 되니까요. 정보들이 막 들어가고서 북한 여자애들이 그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쓴대요. 아, 근데 그 오빠가 북한에서는 못 쓰게 하는 말이라 네. 남한 말이라고. 그래서 전화 뺏어가지고 오빠라고 써 있는지 막 문자 이런 거 보고 그래요. 아, 이거 통제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다 열리니까 네. 북한 사람들도 이제 김정은이가 신이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음. 근데도 불구하고 네.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복종하는 척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쇠뇌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 루이 14세 정도 됐을 때는 뭐 워낙 그 왕권이 세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뭐 저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루이 14세가 프랑스 왕 중에서도 가장 그 권력이 셌던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5살 때 왕이 돼요. 5살 때요? 그 5살 때 왕이 되고 네. 그 뭐 5살 때는 통치는 못하지만은 네. 18살 때 그 후견인이 그 추기경은 교황보다는 낮지만 각 나라에서 제일 높은 네. 그래서 추기경이 교황 대행자라.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추기경 마자랭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정치를 해줬는데 그 마자랭이 그 루이 14세가 18살 때 죽어. 근데 18살 때부터 아주 완전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세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18살경부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센 왕이라. 아, 그러니까 보통 센 게 아니고 네. 돈도 많았어요. 돈도. 그러니까 막 폭압 정치를 하니까 네. 국민들의 농민들 거를 다 뺏어가지고 네. 돈이 많고 그 돈으로 그 유럽에서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이제 생겼는데 네. 상비군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스탠딩 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직업이 군인이야.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고 이제 그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그 루이 14세는 그런 군사력을 이거 통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4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실제로는 30만이 넘었대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군인을 30만 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군인을 30만 명을 유지하려면은 그 군인이라는 거는 그냥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하지 그렇죠. 않고 먹고 사는 예. 계급이란 말이지. 그렇죠. 오로지 왕만 위해서 존재하는. 예. 그래서 절대 군주가 되고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재정이 다 망가지는 거야.
나라는 겉으로는 엄청나게 세 보이지만은 네.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근데 프랑스가 영국이라든가 이제 영국 한나지 사실은. 미국은 그 독재 국가인 적이 없었으니까, 왕국인 적이 없었으니까 예. 영국보다 훨씬 그 왕이 오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18세기까지 그 왕권이 네. 강력하게 유지되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대륙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보다 민주주의가 좀 약해요. 아, 그리고 예. 프랑스가 이제 대통령제로 유명한 나라인데 네. 프랑스 대통령은 대단히 힘이 셉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세요. 아, 다른 나라보다 같은 대통령이라도 예. 프랑스의 대통령은 더 세다. 그래서 그 대륙적인 어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영국이나 미국은 그 제일 높은 사람이 힘이 약해. 민주국가예요. 네. 근데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리고 독일이 또 대표적인 독재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 그 느낌이죠. 왜 그런지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독재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민주국가가 되고 예. 프랑스가 대통령이 있는데 프랑스의 대통령은 유난히 강한 대통령으로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박정희라든가 좀 강한 대통령들이 프랑스의 대통령제를 모방을 한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군요.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수상은 약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프랑스가 그 절대 권력의 전통이 오래 가서 그런지 네. 프랑스가 근데 그 대신에 프랑스 대혁명 보면 아주 처절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 영국 좀 순한 맛, 프랑스 적당히 매운맛, 러시아 너무 매운맛,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그 맞아. 혁명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같은 그 네. 그러니까 민중혁명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갈수록 더 네. 혁명이 무서워.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유를 네. 위해서 일으킨 혁명인데도 네. 불구하고. 프랑스가 또 보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그러니까 루이 나라였더라고요. 14세가 상비군을 그 유럽에서 상비군을 30만 40만 갖고 있는 거는 예. 이거는 보통 나라는 꿈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왕이 이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전쟁을 무수히 많이 합니다. 전쟁을 쉬지 많이 하는데 예. 그 퀸시 라이트라는 미국의 교수가 네. 전쟁의 연구라는 아주 정말 그 뭐 대작을 썼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유럽의 그 큰 전쟁 뭐 세계적으로 큰 전쟁 15개를 이제 그 표시해 놓은 걸 보니까 예. 루이 14세 그 무렵에 모든 전쟁에 프랑스는 가입을 해요. 프랑스가 끼지 않는 전쟁이 없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프랑스가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그런 말 있죠. 예. 쌈 자는 게 코 성할 날 없다고. 걔들이 매일 싸우는데 프랑스는 어디도 가서 싸우는 거라. 그래서 저기 보면 프랑스하고 스페인 싸울 때 그 루이 14세가 워낙 세니까 루이 14세에 대항하는 옆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프랑스랑 싸우는 거예요. 뭐 1차 연합, 2차 연합, 뭐 옆에 나라 왕위 계승 전쟁, 뭐 동맹 전쟁 해가지고 한 옆에 왕 바뀔 때도 또 가서 싸우고. 네. 그러니까 힘센 프랑스는 싸움도 쉬지 않고 했다. 그래가지고 루이 14세가 왕을 관둘 때 겉으로는 아주 호화찬란한 나라였지만은 네. 속으로는 그냥 골빈 껍데기였다. 다 망해가지고 하도 돈을 많이 써서. 전쟁도 어떻게 보면 돈이 상당히 전쟁은 많이 다 돈이죠. 다 나가는 돈이죠. 일이니까. 그래갖고 미국 독립전쟁하고 7년 전쟁, 네. 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안 낀 데가 없네요. 안 낀 데가 없어요. 근데 왜 미국 독립전쟁에 꼈을까요? 프랑스가.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게 국제 정책의 기본인데 예. 프랑스는 영국하고 앙숙이야. 예. 그런데 미국이 영국한테 대들었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친구야. 그래서 미국을 동맹에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 동맹이 그러니까 딱 성립하는 건데. 미국이 이쁜 게 아니에요. 예. 영국이 미운 건데 미국이 영국한테 대들어서 독립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총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군이 영국한테 독립할 때 쓴 총이 프랑스제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겨. 네. 그러니까 영국은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한테 큰 식민지가 떨어져 나갔고 네. 전쟁에서 졌고
그래서 그 미국을 독립시켜주는 조약이 파리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도와줬는데 예.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을 거기서 맺죠.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가 웃기는 건데 프랑스는 영국이 너무 싫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영국한테 대들었다. 프랑스는 그래서 미국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둘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예. 그런데 식민지에서 독립하겠다는 거를 사실은 막아야 되는데 독립 못하게 자기 식민지도 독립할 테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가서 미국을 도와주고 총도 몇십만 자루 줬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국민들이 덤벼들 때 프랑스 정부군이 총이 없었어. 미군한테 나갔다 줘가지고. 이거 아주 웃기네. 그럼 어떻게 보면 외부의 세력을 견제하다가 자기가 망한 거예요. 내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군요. 그래서 그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되진 않아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누가 때려주면은 혁명에 성공을 해. 그래서 미국도 예. 옆에서 누가 프랑스가 도와주고 도와줘서 어떻게 뭐 러시아 성공했고. 혁명 뭐 이런 큰 혁명들이 전부 다 네.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데 미국 독립할 때 프랑스가 개입을 해줬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독재 정치를 오래 하면서 네. 모든 전쟁에 개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호화로웠지만은 힘이 쪽쪽 힘이 다 빠지고 빠졌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 프랑스 국민들이 덤벼들 때 그걸 제압할 총도 없었다가 이제 그 혁명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 이제 그거는 프랑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네. 국가 중에서 마지막은 아니지.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민주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아주 잔인한 혁명이라 영국 혁명에 비하면은 네.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막 했어. 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는 혁명도 있다고 영국에는. 예.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때 아까 그랬잖아요. 1계층하고 2계층이 인구는 2%도 안 되는 것들이 전체 재산의 50%도 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들이 그냥 전부 다 돈을 낭비하고 올바른 정책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는 혁명이 안 나는데 루이 16세 때 네. 그때 이제 혁명이 나죠. 근데 그것도 뭐 손자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그냥 루이 15세가 손자가 그래요. 그리고 또 루이 예. 16세도 또 손자가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대가 많이 대가 많이 차이가 이어진 나요. 후에- 왕은 15, 예. 14, 15, 16이지만은 그 대수로는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네. 이제 루이 16세 때 네. 그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는데 뭐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 일화가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게 뭐 마리 앙뚜아네트 뭐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말은 한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하여간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국민들이 예. 싫어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왕끼리 서로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공주하고 영국 왕하고 결혼하고 뭐 스페인 공주하고 또 뭐 프랑스 왕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혼인을 통해서 그래서 왕들끼리는 사실은 친척이라.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온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여자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부인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나라가 국민들이 화가 나게 되면은 왕도 싫고 왕의 부인도 싫은 거라.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당시 프랑스 사람들한테 정말 그 기분 나쁜 존재예요. 화롭고 뭐 돈 쓰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빵이 없으면 뭐 그러니까 라면 없으면 빵 먹으면 된다고 그런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싫어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루이 16세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네. 그리고 마로 앙뚜아네트 그 여자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아주 잔인한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 사람을 많이 죽인 게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죽인 게 전쟁보다
혁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알아? 아니 뭐 문화대혁명 이를테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엄청 사람들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전쟁보다 혁명에서 사람이 더 죽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 하와이 대학에 예. 루돌프 럼멜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수학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물리학도 예. 잘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연구했는데 컴퓨터 막 돌리고 그런 연구를 하고 왜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느냐를 연구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혁명 이론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전쟁보다는 혁명에서 훨씬 사람이 많이 죽는 거야. 그 자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느냐 해서 전쟁을 막을 방법을 연구했는데 보니까 전쟁보다는 혁명에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죽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네.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100만 이렇게 죽는 게 별로 없어요. 네. 1차 대전, 2차 대전 빼놓고. 근데 혁명은 1000만 명씩 죽어.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은 수천만씩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럼멜 교수가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이제 그 전공 과목을 바꿀 정도로. 근데 지금 프랑스 혁명도 뭐 프랑스 혁명에서 많이 죽는데 뭐 네. 몇백만씩 죽은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 혁명에서 네. 몇백만 죽었지만은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무슨 특기를 가지냐면은 보통 사람을 전부 정치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전부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를 만든 거가 프랑스라. 예. 예를 들어서 루이 14세가 이 상비군을 네. 30몇만 명도 더 가지고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귀족이라. 어떤 의미에 네. 그러니까 농민은 군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 혁명이 나고 네. 혁명이 나다 보니까 옆 나라들이 뭐 왕을 막 다 죽이고 난리가 나네 해가지고 그 다른 영국도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미주국가지만은 그 영국을 비롯한 옆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이 이게 확산이 되면은 우리들 다 죽겠구나 예. 왕들이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요. 프랑스랑 싸우고 왕 루이 16세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이런 사색이 펼쳐나오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국민들이 다 주권자가 됐으니까 봐라 옆에 있는 나라 왕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또 노예로 탈락시키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군대 가는 제도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징병의 그 징병제의 기원이 효시가 된 프랑스예요. 거군요. 그래서 징병제의 효시가 된 거는 예. 프랑스의 농민도 너는 프랑스 시민이야. 너는 자랑스러운 프랑스 애국자, 애국 국민이야. 예. 그래가지고 국민 전체를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생기는 거야. 네. 100만 대군. 그 100만짜리 군대는 유럽에 없어요. 유럽에는 100만 대군이 없어. 역사 이래. 그런데 프랑스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 군대 가니까 100만 대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 100만 대군 가지고 네. 근데 프랑스가 막 혁명이 막 복잡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예. 왕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황제가 또 생겨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는데 군대가 100만 명이야. 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전쟁하는 거지. 또 이제 전쟁을 하러. 그래서 그냥 유럽 전체를 나폴레옹이 휩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사실 나폴레옹 지금 이 장군의 포즈를 보면은 이렇게 손을 다 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게 왜 저걸 그러는지 모르는데 네. 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 그 죽었을 때 그 위가 되게 나빴대요. 하나의 그래서 배가 아파서 뭐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권위의 상징으로 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나폴레옹이 이제 국민 군대를 가지고서 네. 전쟁을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훈련도 잘 시켜가지고 네. 옛날 군인들은 한 1분에 70보를 걸었는데 네. 하나 둘 해가지고 가는 거 1년에 1분에 70보. 1분에 70보.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걸은 거야. 네. 하나 둘 해서 나폴레옹군은 120보를 걸은 거예요. 1분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속도가 나는 거야. 예. 그래서 나폴레옹군이 그 진격 속도가 제일 빠른 군이에요. 그리고 진격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돈 받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걸 용병이라고 그러지. 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는 시민군이니까 네.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격려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애국심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무서움이 없어. 막 달려가는 거라. 그리고 농민들한테 군복을 멋있는 걸 입히니까 전부 다 우쭐하고. 그리고 그 프랑스군이 그렇게 막강했어요. 막강하고 그리고 뭐 몇십만 명씩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저 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군이 사기는 수백 명의 척탄병들이 적의 포도탄과 산탄에 용감하게 쓰러져 갔다는 기록만 모아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죽는 거가 확실한데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군복을 제공을 하는데 네. 이 군복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아. 농민들이 그런 군복 입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군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주 자랑스러운 프랑스 군인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애국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애국 군대가 100만 명이다. 그러니까 파죽지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가는 그 당시에 곳마다 또 다 이겼고. 예. 그래서 그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전쟁을 잘한 장군으로 칩니다. 혼자서 유럽 전체하고 싸웠거든. 근데 이제 야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1812년인가 그 러시아를 침략하러 가는데 아, 예. 러시아를 갔을 때 60만 명 데리고 가는데 살아서 온 사람이 몇천 명밖에 안 돼요. 다 죽었어. 그러면은 거의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죽은 갔다가 거잖아요. 다 얼어 죽고 뭐 후퇴하다가 또 물에 예. 빠져 죽고 뭐 그 파티잔이라고 빨치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 빨치산인데 네. 그 나폴레옹군이 피해 오는데 러시아 군들이 숨어서 이 나폴레옹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60만 대군이 가가지고 네. 갔다가 이제 다 얼어 죽고 근데 가면은 나폴레옹은 그랬어요. 저 마을에 가면은 거기 포도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우리 거기까지 참고 가자고. 그랬는데 러시아는 불 지르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마을을요? 마을을 다 그러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만 하고 먹을 거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 죽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폴레옹이 너무 야망을 크게 가져가지고 결국은 예. 몰락하는데 그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네.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국민이 국민이 되었다. 신분이 아니라 이제 다 국민이야. 네. 그래서 그 농민들이 즐겁게 군대를 갔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를 지킨다는 게 1등 국민만의 뭐 그런 그렇지. 특권이었다면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노예들이나 농민은 예. 나라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귀족만이 예, 그렇죠. 나라를 지키면 됐는데 예.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국민이 된 거예요. 군인이 된 거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국적으로 싸움을 했고 그러니까 숫자가 100만 대가 넘으니까 네. 나폴레옹은 그걸 가지고 전 유럽을 석권을 했고 결국은 야망이 너무 커가지고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국가가 되면은 군사력도 큰 군사력을 만들 수 있다. 국력이 세질 수 있고 그리고 네. 민주주의가 되면은 상업이 빨리 발전하고 그래서 프랑스도 그때 이제 급격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영국과 더불어서 물론 이제 산업혁명은 영국이 먼저 했지만은 프랑스도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다만 프랑스가 다른 강대국하고 조금 다른 거는 좀 농업적이라 프랑스는 농촌적 정서가 있는 이게 영국 국가군요. 그러면 공업이잖아 느낌이 예. 그죠? 근데 프랑스는 농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이기보다는 프랑스는 예술 같고. 아, 네, 맞아요. 예술적인 어.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떤 기계를 잘 만든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예, 응? 좀 감성이 있는 나라. 감성적이지. 그래서 예. 그런 이 차이점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 프랑스가 왕권이 오래 계속됐고 네.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민주화가 됐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권력 이론을 하나 배울 수 있는 거는 예.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아마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운동권이라 민주주의 운동권인데 예. 너무 과격해. 아, 그래서 왕을 목을 잘라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네. 그리고 자기도 목에 잘려 죽였어. 바로 그 기요틴이라고 이렇게 단두대. 길로틴. 길로틴. 예. 저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얼굴 그러니까 있네요. 평민이지만은 엘리트 평민이죠. 평민인 거죠. 그러니까 부르조아라고 예. 부르조아라는 말 들었죠? 이게 불어예요 원래. 부르주아.
그러니까 평민인데 돈 많이 번 사람, 공부한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치면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정말 어. 딱 운동권 같네요. 네. 그래가지고 공부에서 어떤 선민의식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이제 왕권을 그러니까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네. 혁명의 지휘부야. 네. 말하자면 그 혁명의 지휘부를 해가지고 이제 국민공회, 그러니까 뭐 그 만든 거지. 네. 국민 대표 의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 너무 과격해. 그래서 그 왕비도 죽여야 되고, 네. 그리고 왕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 참 이거 왕을 죽이니 옆에 나라 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자기도 결국은 결국은 이게 공포 정치라고 저 사람을 공포 정치라고 그러거든. 예. 공포 정치가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권력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네. 독재자는 거의 좀 자연스럽게 나와요. 민주주의가 사실 힘들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권력을 주니까 독재자가 돼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모든 권력은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 예. 권력이 부패하는 건 뭐예요? 권력이 부패했다.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뜻이야. 권력을 통해서 권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권력으로 돈 버는 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서울시의 높은 사람이라. 네. 근데 여기 지하철이 가는 걸 알아 내가. 네. 근데 여기 지하철역 만드는 것도 내가 알아. 네. 거기다 땅 사두는 거. 그죠. 권력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권력이 없으면 정보가 없고 권력이 여기에 없으면. 전철이 생기고 여기 생긴다는 걸 모를 텐데 그렇죠. 그거는 내가 알아도 그걸 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되는데 예. 여기 앞으로 12호선의 전철이 일로 가는데 여기 생겨하고 땅 사두는 거. 이런 거 다 부정부패. 근데 권력은 부패화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다 돈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그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아주 절대적으로 부패를 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자유혁명을 했는데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 근데 박애라는 말은 조금 좀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우애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자유와 평등과 우애. 우리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자유평등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예. 그런데 프랑스는 그 민주혁명을 하고서도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도 나왔고 나폴레옹도 나왔고 근데 민주주의의 결과 온 국민이 다 일어선 거라. 그래서 그 큰 전쟁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참 프랑스는 좀 다사다난한 거가 아닌가. 다사다난한 그 프랑스의 모습들이 정치가 있었다. 그래서 예. 그 프랑스의 정치가 정치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대상이에요. 그 짐이 곧 국가다라는 게 서양에서는 사실은 좀 나오기가 곤란한 개념인데 네. 그런 그 절대군주제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뭐 나라도 큰 나라고 큰 나라였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박사님과 예. 프랑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프랑스가 얼마나 이렇게 오래 왔고 또 왕국이었고 그럼에도 근데 현대적 강대국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렇죠. 되게 민주주의가 좀 뒤늦게 민주주의가 들어왔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미국을 혁명하는 예. 걸 프랑스가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도와주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저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놀랍게도 프랑스는 미국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인데 예.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흉내를 낸 것이 그래서 미국 혁명을 177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 독립혁명 또는 독립전쟁이라고도 그러지. 예. 왜 독립선언 하자마자 전쟁했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프랑스가 다 도와줬는데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프랑스가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나폴레옹이 독재자인데 네. 황제니까 전쟁을 뭐 유럽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농민들이 군복 입고 전쟁하네. 와 저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국민이 예. 국민이 전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민이 주가 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이런 그 개념을 유럽에다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에서 민주혁명이 막 터지죠. 그 그러면은 나폴레옹 이후에 어, 어. 이제 그렇게 민주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들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혁명, 그러니까 왕권들이 약해지는 거지. 뭐 전반적으로요? 혁명이 예. 프랑스 대혁명처럼 그 큰 혁명이 막 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도 사실은 그 귀족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이 덤벼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는 예.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라는 게 들어간 거지. 여기는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갔고. 프랑스 혁명- 대혁명에는 그렇지. 예. 혁명이 많은데, 예.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사상 중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으로 일으킨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미국 혁명이에요. 예. 그리고 중국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 러시아도 네. 대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대항해서 일어났는데 그 혁명을 한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였다고. 그래서 그 세계 4대 혁명을 네.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네 개로 치는데 그 두 개는 공산혁명이고 두 개는 자유주의 혁명이에요. 프랑스와 미국은 자유주의 혁명이고 중국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혁명이고. 공산혁명. 세계 4대 혁명 해가지고 예. 하버드 대학에 아주 그 유명한 그 테다 스코츠폴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 그 4대 혁명하면서 그 네 혁명을 다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책으로. 저 사람이 다 그냥 평민 농민들이라 근데 저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반란을 안 일으키고 근데 저 때 이후로 이제 나폴레옹은 사실 나폴레옹은 막 이제 내린 거죠. 막을 예, 내리는 막을 거죠. 내린 거죠. 그 막을 내리고 그 이제 유럽 다른 나라들이 나폴레옹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루이 18세인가가 왕이 되지 다시. 프랑스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네. 그래갖고 루이 18세 그 사람은 그렇다고 뭐 루이 14세처럼 나는 지문 국가다 이런 이미 국민들이 권력에 맞설 다 봤거든요. 그 그때부터는 이후에는 그냥 민주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유럽 전체가. 예. 그래서 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민들이 그런 것을 권력을 알게 돼도 뭐 나폴레옹도 사실 다시 황제로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성일까요? 그런 것도? 이게 나폴레옹도 국민적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제 그것도 자리에 이제 오른 것도. 그 정치 권력의 속성인데 예. 그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단 말이야. 예. 근데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올까? 음. 왜 히틀러가 나오고 예. 그리고 독재 국가 우리도 여기 북한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김일성 같은 인간이 나오고 그리고 또 현대 세계에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모택동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예. 그거를 연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에리 프롬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네. 인간들이 자유를 좋아하는데 네. 자유를 주면 두려워한대. 예를 들어서 이제 나 어른이 됐지만은 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아빠나 엄마 말 듣기 싫잖아. 그렇죠. 보통. 되게 듣기 싫단 말이야. 예. 근데 엄마나 아빠가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집에 안 들어와도 돼. 그러면 무서워. 무섭죠. 예. 그래서 그 책 제목이 Fear of Freedom 또는 Escape from Freedom 해가지고 인간이 자유를 두려워하거나 자유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심성이 있는 거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 독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막 피를 흘리고 싸웠는데 네. 그 자유가 무서워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으로. 그래서 그 책이 뭐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이지만은 네. 우리 대학교 때 전부 그거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할 때 저항하면서 또 즐기면서 복종할 수도 있어. 그 자유가 무서운 거라. 근데 지금 예. 예를 들었듯이 막 엄마 말 듣기 싫고 집에 늦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부터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성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자유를 찾는 과정이 즐거운 거지. 자유가 진짜 자유가 딱 있으니까 성취가 무서워. 되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책 이름이 그 이제 그 영어로 두 가지로 나왔어요. 예. The Fear of Freedom. 예. 자유의 무서움.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The Escape from Freedom. 인간은 자유를 주면은 자유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세게 나를 지배해 주세요. 예. 그래갖고 그냥 말없이 다 그래서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런 프랑스 혁명 같은 미국 혁명 같은 자유혁명이 네. 있었는데 히틀러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네. 여기 우리가 프랑스를 보면서 또는 나중에 이제 독일 얘기도 나오겠지만 예. 보면서 인간들이 자유를 즐기기도 하지만은 무서워하기도 한다라는 그래서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다 자유를 좋아하기만 하고 자유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은 독재는 못 생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참 프랑스의 이런 다사다난한 이렇게 이런 높낮이의 되게 혁명과 다시 끌어내림과 황제 그렇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그렇지.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들었고 그렇죠. 예, 오늘도 너무 많은 지식이 채워지는 시간들. 그 정치 예. 권력의 변화, 국민 그리고 지배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생각해볼 있는, 개념들이 예, 많이 그런 나와요. 것 같아요. 예. 특히 한국 또 상황에도 충분히 많이 그래서 대입해서 그 정치라는 볼 게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예. 속성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사람들 덤벼들 때 보면은 뭐 아주 잔인하잖아, 그죠? 예. 뭐 왕이 어떻게 목을 자른다면 그 목을 들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 그림으로 다 나오지. 네. 차마 그때 사진기도 없었겠다 그때는. 그림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독일 얘기할 때 프랑스 얘기 또 나와요. 또 연결되는 독일이 건가요?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현대 국가로서는 독일이 제일 나중에 생기고 예.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못 하는 거야 또 이상하게. 독일은요? 독일은 그 대표적인 현대 국가인데 네. 독일이 민주주의 된 건 2차 대전 지난 다음에 겨우 하죠. 거의 강제적으로. 네. 근데 독일이 제일 나중에 생긴 나라인데 그 과정에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같은 어떻게 보면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한 나라는 굉장히 다소 과격하게 이게 민주주의를 잃었고 한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예, 독일의 제일 유명한 사람 이름 한 사람만 대보세요. 히틀러죠. 히틀러보다 또 위에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더 유명한 사람. 비스마르크. 이름은 다 들어봤죠. 예. 그죠? 나중에 우리가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만들어요. 예. 그 얘기를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또 다음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공부할 때 이 데이트, 날짜 예. 이런 거,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책으로 공부할 수 있고 네. 흐름을 우리가 지금 좀 그렇죠. 얘기를 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또 박사님께서 그 시간적 흐름에 맞게 지금 강의를 구성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마 정리하면서 되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사님도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